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왔기 때문인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곧 하나 더 다가오는데요. 자체 설계 AP 칩인 엑시노스를 탑재를 했습니다. 최근에 폴더블 폰에 탑재시키면서 파운드리 적자를 만회하기 시작합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증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현재 증시는 굉장히 고평가받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리면서 밀려 올라가고 있는 증시입니다. 현재 증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감을 잡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눌림목 타이밍이 예상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이 신호가 나오면 가급적 현금 확보하세요. 곧 무시무시한 일이 터집니다라는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현재 증시가 객관적으로 왜 고평가받고 있는 거품이 일부 낀 증시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우리가 도대체 왜 1월 달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왜 1월 달을 조심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정확한 시기 그 이유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 증시는 일부 거품이 꼈다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업의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이 주가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VTI, PER 지표라고 해서 미국 기업의 전체 주식에 지금 이제 대해서 통계를 낸 건데요. 정확히 어떤 통계를 낸 거냐면 투자자들이 기업의 이익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즉 투자자가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대비해 주식 한 주를 얼마를 지불하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고요. 더 쉽게 말하면 기업의 시가총액, 투자자들이 만든 가격 대비 얼마만큼의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 통계를 낸 겁니다. 10포인트 전후는 저평가 구간이고요. 25포인트 전후는 고평가 구간이라고 보통 판단을 많이 합니다. 해당 지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25포인트를 가볍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역사적으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구간은 역사적으로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인 적이 많았던 자리입니다. 항상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특성들이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조심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는 왜 어떻게 이렇게 고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냥 거품이 꼈다가 아니라 거품이 낄만 하기 때문에 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AI 투자 덕분입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국내 총생산 GDP에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 성장에 착시 효과를 일으킬 정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했더니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추정치는 3.9% 정도인데 대부분 인공지능 투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3분기 경제 성장률은 1%도 실제 못 미치는데 AI 투자를 더해서 3.9%니까 현재 증시에서 GDP의 3분기 기준 2.9%가 AI 투자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심지어는 2025년도 전망치를 봤을 때 GDP 전망치를 봤을 때 만약에 지금 1년을 총 놓고 봤을 때 지금 앞에 보여드릴 건 3분기고요. 3분기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7월에서 9월 달 정도 사이를 3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방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1년치예요. 1년치는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예상치죠. 1월에서 12월까지 예상치를 봤을 때는 AI 투자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이나 GDP가 마이너스일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AI 덕분에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덕분에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해주면요. 금리 정책 때문에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정확하게 미국의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증시가 올라갈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올라갈 때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은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가 지금 이제 증시의 상승을 이끌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속 보험성 인하가 진행됐을 때마다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했었거든요. 보이시죠? 확인되시죠? 그리고 최근에도 보험성 인하 2024년도 9월 달에 한번 했고요. 2025년도 9월 달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서 최근 이제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험성 인하였죠. 경제가 그렇게 안 좋은 게 아닌데 뭐 실업률 지표 무너진 것도 아니고 뭐 지금 경기 지표가 심하게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 나온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해서 보험성 인하를 하고 있어서 그 동안은 보통 평균적으로 증시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최근에는 뭐 선제적인 조치다라고 연방준비위원회가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보험성 인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덕분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AI 덕분에 투자가 계속 일어나면서 GDP 성장을 이끌고 있고 미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의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이유는 AI 기술 그 자체에 대한 확신보다는 인프라를 여러 용도로 확인할 수 있어서라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당시에도 광섬유 용량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일어났으나 결국 그 대역폭, 그때 계산하고 투자해놨던 지금 현재 대역폭을 모두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결국에는 타이밍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실제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꽂아 넣긴 했으나 이 데이터 센터용을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엔비디아의 GPU잖아요. 엔비디아의 GPU가 원래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그래픽, 이 컴퓨터 게임할 때 그래픽을 만드는 데 사용됐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 메타버스에도 바로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AI 서버팜을 다른 종류의 작업에 쓰이는 컴퓨팅 센서로 쓰임을 바꾸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죠. 특히나 그리고 주저하다가 기술 성장 시기를 놓치면 현재 입지를 빼앗길 가능성이 높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이죠. 구글이 지금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색 시장을 독점해서 광고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인데 해당 입지를 뺏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열심히 AI 투자를 해서 경쟁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현재 입지를 유지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설명이 드렸던 바와 같이 GDP의 거의 대부분이 AI 투자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품이 낀 건 맞다. 근데 그 거품이 낄 만한 이유가 존재했다. 금리, 돈도 계속해서 풀리고 계속해서 AI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서 거품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내년 1월 달 정도에 급락이라기보다는 흔들림, 약간의 조정세, 오히려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가져가야 될 만한 매매 타이밍, 이 매수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사도 될 만한 타이밍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증시를 유일하게 흔들릴 악재인 이 관세 전쟁이 한 번 더 강력하게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볼게요. 최근 증시를 유일하게 흔들었던 것도 트럼프의 100% 관세부가 이슈였죠. 그래서 당일 날짜로 미국의 증시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말을 바꾸게 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관세 때문에 유일하게 하락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악재도 이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근데 관세 정책이라는 게 뭐 옛날 4월에도 한번 했고 이번에도 했는데 다음에 또 먹히겠냐? 똑같은 악재인데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냐? 의문이죠. 똑같은 이슈긴 한데 상황이 바뀌면서 똑같은 관세의 악재가 아닐 겁니다. 더 큰 악재로 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 좀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당장 여태까지 미국이 중국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계속 30일 관세 유예, 그러니까 정말 3개월 관세 유예, 3개월 관세 유예를 하면서 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못했던 이유는 중국 편에 누가 속해 있기 때문에, 누가 이제 같은 편에 있었기 때문이냐면 러시아, 인도, 이란과도 같은 이 탄탄한 중국과 함께 똘똘 뭉쳐있는 국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가들이 존재하면 압도적인 무역전쟁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하고 힘을 합쳤으면 미국이 그렇게 한국하고 일본한테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협상을 가진 못했을 거예요. 마치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훨씬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냈잖아요. 유럽 똘똘 뭉쳤으니까. 그죠? 간단하게 봐도 그런데 심지어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러시아, 인도, 이란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아니에요. 특히나 러시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뭉쳐 있으면 압도적으로 압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에 2026년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과거 2018년도, 2017년도처럼요. 근데 지금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가장 먼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 인도, 이란 등 친중국 국가들, 지금 똘똘 뭉쳐있는 국가들과 협상을 통해서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흐름이 빠르면 1월 정도부터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끊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앞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신호라는 게 바로 중동 전쟁 종료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결국 관세 전쟁의 무게추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점은 중동 전쟁의 종료라고 봅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과거 인도는 과거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직접 트럼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저렴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우리는 아니면 계속 중국 편에 붙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 인도는 옛날부터 중국하고 국경 분쟁이 있기 때문에 싸워왔던 국가지 함께 뭉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역협상, 무역전쟁 분위기 속에서 불합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중국, 정확히 러시아, 중국 측에 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원하는 것을 해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인도라는 국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이란산 원유, 저렴한 원유를 이 인도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중동의 전쟁이 끝나야 되겠죠. 이란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그런 이 규제가 풀린, 지금 현재 미국이 이란에게 원유 수출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란에게 원유 수출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는 중동 전쟁이 끝나야 되거든요. 이란이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하마스라든가 무장단체 같은 경우, 가자지구, 이런 곳들에 대한 전쟁 분위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규제를 풀어주면서 원유를 수출할 수 있게, 인도에 특히나 수출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중동의 평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가장 곤란해지는 국가는 바로 러시아겠죠. 왜 인도가 현재 수입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원유 수출길이 거의 다 막혀나가는 구간입니다.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를 압박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평화 협상까지도 유도하려는 게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특히 러시아도 압박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이려는 모습들을 현재 보실 수가 있죠. 이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친중 국가들과 모든 협상을 마친 뒤 본격적으로 중국을, 낙동갈 오리알이 된 신세인 중국을 압박하게 되면서 현재 중국을 흔들려는 게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당장에 이런 흐름이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저희 이런 분위기가 나온 듯 하다가 최대한 열심히 중동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흐지부지 계속 흩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동 전쟁 평화 분위기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트럼프가 푸틴에게 정상회담 하자, 심지어 헝가리에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거든요.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약속까지 얻어냈는데 중동전쟁이 흐지부지 안 끝나게 되면서 다시 푸틴하고의 정상회담도 흐지부지 일정이 애매해지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무게추가 아직 기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10월에 오는 협상은 3개월 정도, 통상적으로 계속 3개월 정도씩 미뤄졌기 때문에 3개월이 미뤄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변수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이어간다면 3개월 뒤가 될 것 같고요. 그 3개월 뒤라고 한다면 11월부터 3개월이니까 내년 1월 정도의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평화에 대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푸틴을 협상 테이블로 빨리 불러들이려는 모습들까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내년 1월 정도면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실제 중동 평화를 위한 노력도 열심히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2단계 휴전 합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행정부는 중동 특사인 스티브 지금 현재 위트코프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맞사위를 현장에 급파하는 등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깨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정정파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할 경우 중동 국가들의 병력을 투입해 진압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미군을 투입하진 않겠지만 중동 국가들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연합체가 존재하긴 하는데 결국 평화를 지향하긴 합니다. 결국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죠. 최근에는 11월 17일에서 19일 날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고요.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와 정치, 경제, 안보 관련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걸 발표하게 되면서 확실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3개월이 지난 1월달 정도에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죠. 자, 근데 이런 1월달에 그래 뭐 벽겠다 치면 그래서 이제 잘 떼어냈다 쳐도 뭐 그 관세 협상 아직까지 뭐 중국도 히토류라는 무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중국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중국이,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근데 분명 흔들릴 수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도 재밌는 얘기인데요. 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진핑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심플하게 가장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시진핑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 인물들이 조금씩 제거되고 있습니다. 로켓군의 사령관의 아들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가서 마약을 한 뒤 돈이 부족해지자 거액을 받고 중국의 로켓군의 내부 보고서를 미국에게 넘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로켓군 사령관, 지금 현재 그리고 동부 전구 사령관 성함들 다 읽진 않겠습니다. 어려우니까 그죠? 남부 전구 사령관 같은 경우가 부패 혐의로 제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중국 정치서열 3위, 4위, 5위까지도 모두 다 수청됐는데요. 위에 나온 사람들하고 밑에 나온 중국 3위, 4위까지, 4위, 5위까지 해서 이들의 공통점은 푸젠방이라는, 지금 이제 중국의 정치 한 파를 이루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푸젠방이 전부 다 제거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젠방은 시진핑의 절대 권력을 만드는데 핵심이 되는 두 개의 세력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푸젠방이 전부 다 제거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당 세력의 지금 현재 핵심적인 그 흔듦을 만들었던 이 제거했던 세력은 누구냐?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이 되거든요. 시진핑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팔을 숙청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산시방이라고 해서 새로운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시진핑을 지금 끝에 이제 최고 권력자로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번째 세력인데요. 이 또 하나의 세력은 산시방으로 장유샤라고 하는 현재 부주석, 현재 서열 2위입니다. 2위를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서성 출신의 또는 연고가 있는 인맥의 세력입니다. 시진핑의 부친인, 그러니까 시진핑 자체로부터 만들어진 지금 이제 인연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의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진 인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진핑의 부친인 시중신과 군부 실세 장유사의 부친인 장준신이 오랜 혁명 전우였기 때문에 시진핑이 군부 개혁과 군권 장악을 통해서 절대 권력을 잡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애초에 지금 이제 군부의 근본이 있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었던 거죠. 시진핑이 당내 반대파인 상하이방의 가장 대표적인 지원 단체가 최근에 무너졌던 헝다라고 아시죠? 부동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서 헝다를 파산시켰던 이유가 지금 이제 반대 세력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을 설명드렸고 뒤에 말씀드리면 공청단을 견제하고 지금 현재 권력을 중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기도 했었던 핵심 세력입니다. 근데 이번 핵심 세력이 이 산시방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앞서 보셨던 제거된 푸젠방 세력을 제거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돌고 있어요. 실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시진핑이 직접 제거했을 수도 있고 푸젠방이라는 이제 그룹 자체를 그리고
산시방이 제거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산시방이 제거하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현재 시진핑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런 신호들이 몇 개 나오고 있는데 중앙위원이 설출된 뒤 최근에 이제 시진핑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중천회인데요. 중국의 중천회는 보통 이렇게 열립니다. 중앙위원이 선출된 뒤, 보통 국회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출된 뒤 5년 동안 7번의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앞으로 중국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 4차 각자 주제가 다릅니다. 원래 이번에는 네 번째 중천회로 이념 등 정치 노선과 인사 조직 등 당 체제를 정비하는 일종의 중간 점검의 시기로 원래 활용됐어야 되는데 최근에 네 번째 주제를 건너뛰고 차기 5년 계획을 세우는 5번째에서 원래 했었던 주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 숙청된 핵심 자리에 누가 임명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빈자리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시진핑의 입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자리에 앞서 말씀드렸던 산시방 관련된 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진핑은 이제 권력을 잃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산시방이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새로운 자신들만의 이제 사람들을 꽂아 넣기 시작하면 시진핑의 좀 인력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인력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교체를 된다라고 한다면 권재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상으로는 산시방이 지금 밀어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 내부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도중에 숙청이 일어났고 굉장히 정권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트럼프의 압박이 지속되게 되면 시진핑에게 꽤나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똘똘 뭉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침 타이밍이 재밌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시진핑이 마지막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라고 하면 대만 전쟁까지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원래 항상 내부의 적이 많을 때는 이 적을 외부의 시선으로 돌리는 게 낫습니다. 외부에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으면 내부가 똘똘 뭉치게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쓸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1월 달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들이 구체적으로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1월 달까지는 현금 주식 비중을 100% 채운 상태에서 갈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유동성 플러스 AI 투자에 힘입어서 신고가기를 기록 중인 증시는 증시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계속 거품이 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리스크는 미중 무역 전쟁을 이기기 위한 미국의 압박 플러스 시진핑 정권의 붕괴에 대한 가능성 혹은 그 과정 속에서 대만 전쟁에 대한 변수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가 등장할 만한 시기가 바로 1월 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열리는 지금 현재 연도에 매번 지금 현재 이건 통계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열리는 그 연도에 매년 월초 1월 달은 통계적으로 하락한 적이 많았다는 통계도 존재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건 가벼운 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시면서 지속해서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때 타이밍에 맞춰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가 투자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연말로 가면 갈수록 현금 비중을 조금씩 급하게 늘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늘리시다가 1월 달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눌림목이 나오면 강력 매수하고 스무스하게 잘 지나가면 그때 뒤에 다시 배팅을 이어가시면 훨씬 더 안전한 선택에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들어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서 가져왔으니까요.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냥 하나 틱 하나 지표가 가져와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정말 합리적으로 최근 상황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최대한 준비하려고 노력해봤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활용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까지 오늘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전달해드렸고요.
여러분들께 더 많은 유익한 내용들을 항상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 오도록 할 테니까 우리 힘사임당 채널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훨씬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지적하는 댓글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잘 보셨다라고 하면 응원의 댓글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의견들도 다 좋으니까요. 각자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의 준비한 내용 첫 번째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여러분들께 두 번째로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바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준비해 봤습니다. 매달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최대한 자주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항상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매번 올라오시는 영상 확인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삼성전자를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삼성전자 여기까지 갑니다. 쉽게 팔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11월 달에 한국의 회계기준원이 한 삼성전자의 이 지배구조를 흔들 만한 이슈를 발표할 수 있어서 11월 달 정도까지 비중을 꽤나 줄이시라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나머지 비중은 여러분의 한 절반 정도까지 줄이시고 나머지 비중은 내년 1분기까지 들고 가셔도 된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왜 내년 1분기라면 내년 3월 정도까지거든요. 왜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통해 준비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무역전쟁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반도체를 원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범용 반도체부터 AI 반도체까지 모두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모리, HBM, 낸드,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가격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왔기 때문인데 현재 과거부터 항상 반도체는 교체 시기가 옵니다. 보통 크게는 한 10년 정도 전후로 교체 주기가 오는데 직전의 슈퍼사이클 같은 경우 20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 슈퍼사이클이 돌아가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폭등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2025년이죠.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 현재 시기에부터 교체가 하나씩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가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죠. 자, 그런데 특히나 범용 반도체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범용 반도체를 현재 추가적으로 생산 라인을 많이 팔린다고 해서 늘릴 수 있냐?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 AI 반도체 하기에도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를 투자할 만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생산량을 자연 감소에 의해서 서서히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범용 반도체에 까딱 잘못해서 투자했다가는 중국이 최근에 범용 반도체 생산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한테 투자는 했다가 괜히 투자했다가 중국한테 시장만 뺏기고 이 중국이 찍어내면 항상 시장 가격을 너무나도 많이 낮춰놓죠. 그럼 피해만 보면서 지금 투자한 값을 지금 다시 한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특히나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집중하는 게 낫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품귀 현상이 현재 심해지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내년 길게는 내후년까지도 2017년까지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미국의 투자은행들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항상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투자은행이었는데 이들이 2027년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계속해서 매출 영업이익이 성장할 텐데 특히나 범용 반도체의 판매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좀 잘 나겠죠. SK하이닉스는 이미 AI 반도체 쪽에 거의 몰빵 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범용 반도체를 꽤나 많이 판매하고 있었는데 최근까지는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많이 꽤나 팔아도 그랬는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특히나 많이 극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두가 반도체를 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도 매력적인 매출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떨어질 만한 가능성은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당장에 타격은 없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최근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히토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히토류 같은 경우 한국익 수입의 80%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한국의 반도체도 생산에도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자세한 이야기를 보면 한국하고는 그다지 관계가 바로 있진 않습니다. 중국은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AI 반도체에 대한 절차를 하나 더 만든 것이지 상업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용 히토류에 대해서는 큰 조달에 대한 위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심지어는 현재 정권 자체도 친중 정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바라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우려에 떨어질 수 있으나 당장 진짜 실적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악재에 잠시 눌릴 수 있어도 언제든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결국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해당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긍정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 첨단 반도체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성과가 꽤나 있는 상황이죠. HBM4로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나온 계약이기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은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을 경과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차 범용 반도체 위주의 매출에서 AI 반도체 매출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해보면, 근데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엔비디아한테 납품은 하지만 엔비디아는 결국엔 이제 내년부터는 HBM3E가 아니라 4를 쓸 텐데, 이거 뭐 통과돼봤자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의미가 큽니다. 왜냐?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머지 오픈AI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자체 AI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의 조건은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SK하이닉스께 좋겠지만 삼성전자께 조금 더 저렴하겠죠. 특히나 가성비를 따지는 지금 현재 자체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HBM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매출 영업이익이 직접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시기죠. 여기다 마지막 HBM4 이제 곧 공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HBM4까지 뭐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 그죠? 물론 성공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HBM4에 대한 기대감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첨단 반도체 매출 비중이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컨센서스가 반영을 하면 매출 목표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성장하는 AI 시장에서 첨단 반도체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곧 하나 더 다가오는데요. 바로 내년도 1월 달에 있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출시 일정입니다. 든든한 스마트폰 판매량으로 추가 실적 개선이 예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스마트폰 판매하면 삼성전자 매출 늘어나겠죠. 영업이익 늘어나겠죠. 근데 극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핸드폰을 판매했다고 뭐 얼마나 남기겠습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 남기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판매하는 거 그냥 단순히 스마트폰 판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도 AI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량이 증가하기 시작한 삼성전자는 7월 폴더블 스마트폰까지 성공하면서 매출이 고속 성장했는데요. 여기에 자체 설계인 자체 설계 AP 칩인 뭐 모바일 핸드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이죠. 엑시노스를 탑재를 했습니다. 최근에 폴더블 폰에 탑재시키면서
파운드리 적자를 만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파운드리가 뭐냐라고 하면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생산 공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의 주문을 받아서 AI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가지고 생산해 주잖아요. 요걸 삼성전자가 원래도 했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최근에 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죠? 원래 이 사업도 했었고 해당 매출이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 AI 시장에서 나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굉장히 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은 있는데 가동이 잘 안 돼요. 만들어봤자 제대로 돈 되는 걸 만들지 못해요. 왜?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니까. 사람들은 2나노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2나노, 3나노 기술을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 정도에까지 수율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다 보니까 다양한 기업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노니까 당연히 적자가 어마무시 심하거든요. 장비는 비싼 거 많이 들어왔지. 장비 비싼 거 많이 들어오면 매년 감가상각 받지 않습니까? 감가상각이 매년 나눠서 비용으로 청구되는데 엄청난 비용. 하나에 지금 현재 그 EUV 장비 하나만 해도 5천억입니다. 이거 이제 계속해서 들여온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제 돌아가자면 그대로 적자가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장이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뭐로? 2026년도 1월 새로운 스마트폰에 바로 엑시노스를 일부 탑재할 예정인데요. 2나노로 만든다고 합니다. 2나노 기술이면 정말 첨단이거든요. 다들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새롭게 삼성전자를 다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능성도 높은 데다가 심지어 엑시노스를 탑재하게 되면 멈춰있던 공장이 돌아가게 되고 파운드리 적자를 지금 이제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적자도 만회할 수 있고 일부 탑재하면서 파운드리 능력도 입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파운드리 적자를 줄이면서 영업이익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3분기에도 논란이 많았죠. 삼성전자가 3분기 매출 7월 달에서 9월 달 매출이 80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12조가량 돼요. 11조, 12조가량. 11에서 12 정도 되는데 지금 SK하이닉스가 24조, 20조, 30조 안 넘는데 영업이익이 12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80조 팔고 24조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비슷하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얼마나 파운드리에서 적자가 심하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적자를 많이 메꾸면 근본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실적 반영이 언제 되냐라고 하면 내년 1월부터 판매가 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져서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1월에서 3월까지 매출은 4월 달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달까지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4월 달까지는 너무 늦고 보통 내년 1분기까지 3월 달까지는 직전 달인 3월 달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내년 1분기까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루빈 탑재가 된 HBM4에 대한 기대감이 2026년도 1분기까지 유효하고요. 결국 지금 그 하반기에 탑재한다고 하니까 루빈의 HBM4가 하반기거든요. 루빈이 탑재시켜가지고 출시하는 게 내년 하반기라고 한다면 7월달 이후부터라는 건데, 그럼 그 전까지 HBM4 탑재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내년 1분기, 정말 1분기까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2026년도 1월에 출시하는 새로운 스마트폰 판매 결과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4월에 발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분기까지, 3월달까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하는 오픈 AI, HBM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엔비디아에 납품할 정도면 오픈 AI에 납품할 수 있다 없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까지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 전략 그대로 절반 정도의 익절을 했다면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혹시나 제 전략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꼭 절반까지 아니라도 일부 비중을 줄이라고 설명드려요. 한 30% 정도까지는 권장해 드립니다. 나머지 비중은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끝까지 내년 그 3월까지는 들고 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뒤부터 3월달이 끝이냐? 그건 아닙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끌고 와도 될 만한 상황이 나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현재 심사임당 채널에 여러분들께 주기적으로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후속 영상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놓치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 여러분께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저도 주식 삼성전자의 주가 100%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6만원대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져가 봐라. 일부러 더 사도 된다.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고 여태까지 삼성전자를 잘 이끌어오면서 최근에 분할 매도 사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이거나 혹은 손실이신 분들이 본절 이상 수익권을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이끌어드렸습니다. 운이 좋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좋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전망을 내어드렸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더 좋은 전망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지켜봐 주시고 이쁘게 지켜봐 주시면서 여러분께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주식입니다. 응원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응원 안 하면 누가 응원하겠습니까? 항상 삼성전자 화이팅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잘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해라, 긍정적으로 보셔야 할 때 긍정적으로 보셔라 라고 설명드리니까요. 항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여러분들께 세 번째로 준비한 이야기는 로봇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 로봇 상용화에 대한 이야기가 각 국가들에서 터져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상용화를 위해 로봇을 주문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고 나오고 있고요.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로봇 양산을 2026년도 1분기부터 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에게 대량의 부품 공급을 위해 부품을 주문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국내 로봇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항상 걱정이 뭐죠? 실적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결국 제자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당장의 이슈상으로 올라가더라도 실적이 기대치만큼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현재 시점에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 실적은 높은데 아직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기업은 몇 없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기업을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종목 꼭 알아가셔서 투자에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인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목 이름은 JVM입니다. 로보티즈 좋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고 로보스타 좋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로봇 기업들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JVM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바로 실적적인 부분과 현재 트렌드에 정말 딱 맞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럼 왜 그렇냐라고 하면 하나씩 이야기해 봐야겠죠. 우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로봇 시장이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언론 보도를 이용해서 테슬라 라티는 중국 언론을 보도를 인용해서 테슬라가 선형 구동장치 공급 계약을 지금 현재 6억 8,500만 달러, 하나 돈을 치면 대략적으로 9,460억 원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문 규모는 옵티머스 로봇 약 18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테슬라가 옵티머스 V3을 설계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내년 대량 양산을 준비하는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라티에 따르면 부품 공급은 2026년 1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때부터 하면 정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년 6월 안에는 양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양하게 강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로보스타, 지금 특히나 LG향 지금 로봇 기업들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170포인트까지 현재 실시간으로도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진짜 돈을 벌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주 잔고가 있거나 그런 기업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로보티즈가 그나마 괜찮아서 대장주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지금 다양한 기업한테 이미 미국의 MIT부터 시작해서 미국 구글까지도 지금 현재 로보티즈의 부품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고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1위 기업도 로보티즈의 부품을 일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보티즈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가장 가능성이. 다른 기업들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기업들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대기업들, 뭐 삼성 대기업, 레인보 로보틱스죠. LG 대기업,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 계열 기업들이 괜찮다라는 설명을 기존에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이 기업 JVM은 이 구조가 아니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독보적인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제 약품 자동화 로봇 때문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려서는 약사 조제 검수가 하루에 지금 이제 190분, 99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제 우리 약사분들께서 약을 제조할 때요. 근데 이걸 자동화 기계를 썼더니 71분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검사를 또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잘 이미 분류가 돼 있는 걸 한 번 더 검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확인할 수가 있죠. 계명대 동산병원 약제부 자동검수 시스템을 8주 동안 시범 운영해 본 결과 이렇게 급격하게 시간이 절약됐다는 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진기만으로 등록된 약 정보와 비교해서 3분 만에 400포를 확인했고요. 분할 처방 그리고 식별 기호 인식의 한계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더욱더 실생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제부의 정식 도입은 아직 보류이긴 한데요. 저는 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최근에 아마존에서도 이 약품을 자동으로 검수해주고 지금 이제 제조해서 이 공급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기기를 최근에 계속해서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나오거든요. 미국에서는 병원보다 약국이 이제 일상 시민들에게 훨씬 더 가깝고 친숙한 지금 현재 상태죠. 특히나 약국이 이제 병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국가에서도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노란 봉투법에 의해서 서서히 더욱더 많은 것들이 자동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이미 효과가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도입을 하기에 딱 기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약품 제조 시장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엔 저는 어떤 일까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냐면 저는 이제 약국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약국이 많이 줄어들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고 신경 쓰이는 일이다 보니까 약국에 맡겼던 건데 그냥 애초에 병원 자체에서 약국, 지금 대형 병원 가면 약국이 있는 병원들이 있건 특히나 지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제 서울 도심병원 같은 경우에도 직접 제조해서 제공을 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형병원, 뭐 소형병원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약품 제조 시장의 변화를 이 JVM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기업이 가장 매력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약품 계열, 심지어는 이제 근본이 없는 기업도 아니고요. 한미약품 계열사입니다. JVM이 인공지능, AI 등 최첨단 기술을 도입을 통한 약품 조제 솔루션의 혁신을 나선다. 차별화된 기술력을 내세워서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약국 자동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이 대표가 제시한 계획은 자동화 인공지능 기술 통합, 자동화 속도, 정밀 속도 향상 등 축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현재 이 약품 제조, 약품 검수 및 와인딩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기존 제품에 비해 신속하고 편리한 종합 약품 조제, 지금 현재 자동화 솔루션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건 그냥 해외 매출 늘리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기 중요한 건 단순한 약국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에서도 이 약품에 대한 실질적인 지금 현재 도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정말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으면 잘못된 제조, 불량품들도 조기에 포착이 가능한 구조가 나오게 되면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다양한 곳에 좀 활용할 수 있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다양한 약품들을 굉장히 많이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해당 기술이 굉장히 매력적인 기술이라고 말씀드려요. 사람의 목숨과 관련 있는 업종이니만큼 더욱더 견고한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로봇 AI가 더 적극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만 들어보면 되게 혁신적이고 신기술이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날 것 같잖아요. 잘 납니다. 매출이 잘 나요. 지금 이제 총액, 매출, 기대치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매년 1,500억에서 고속 성장을 시작했어요. 2025년도, 이번 연도에 1,700억, 지금 1,900억까지 해서 2027년까지 2,000억까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 이익률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그대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대략적으로 지금 2024년도 대비해서 봤을 때 2027년도가 100억, 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영업이익이 50%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한 1, 2, 3년 만에. 그죠? 예, 고속 성장이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시즌이라서 타이밍이라서 절대 놓치지 말고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 주요 매출이 나느냐 간단히 좀 봐야겠죠. 다양한 상품, 병원 약국 자동화 시스템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가 상세하게 물론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밑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내수하고 수출입니다. 내수하고 수출. 이게 뭐냐면 이제 얼마나 이제 국내에 많이 팔았고 해외에 많이 팔았냐 이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1월에서 6월까지를 통계를 낸 거고요. 1월에서 12월까지 통계고요. 1월에서 12월까지 통계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내 시장은 이미 점유율이 꽤나 높기 때문에 거의 뭐 독점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올라봤자거든요. 이거 올라도 이걸 곱하기 2를 해도 그렇게 비슷해요, 결국. 근데 중요한 게 해외 시장 성장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쭉 꾸준히 물론 동일하게 성장을 해오긴 했는데 이번 연도 매출 보세요. 그죠? 이렇게 성장을 동일하게 이어가면요. 작년 대비해서도 한 15%에서 20% 가까이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보이거든요. 확실히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정말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는데 해외에서도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보다 더 좋을 만한 게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JVM이라는 기업을 관심에 넣어두시고 반드시 공략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JVM이라는 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최고의 종목이다. 여러분들께서 뭐 가장 많이 올라갈 종목이다.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난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정말 실적 때문에 무슨 종목을 공략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 JVM 같은 종목들을 비중을 담아서 찍을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지금 현재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JVM이 뭐 대봤자 지금은 3,800억 정도인데 이대로 가면 사실 이제 이번 연도 2025년도에 나오는 영업이익 대비해서 봤을 때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성장을 잘하고 있는 기업 치고는 성장세 이 매출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크지 않거든요. 절대 크지 않기 때문에 공략을 해보셔도 될 만한 구간에 들어간다. 이런 기업들은 눌려도 결국 추세선 안에서 움직임이 보통 나옵니다. 보시면. 결국에는 움직여도 눌림목이 나와도 최근 들어서 시장이 뭐 폭락할 때도 크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지켜주는 모습, 최대한 많이 밀려도 121평선에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실적이 괜찮으니까 기관계나 외국인들이 과도하게 떨어지면 잘 잡아줘요. 그죠? 확인되셨죠? 그래서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더욱더 성장할 만한 여지가 좀 보이는 게 최근 들어 JVM의 소액주주 연대라는 게 생겼어요. 이 회사가 구체적인 기업가치 재고 방안을 다시 한번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트렌드가 뭡니까? 돈 많이 벌었으면 돈 많이 번 걸 가지고 물론 뭐 투자도 하고 미래 성장에 베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주들 나눠줘라 이거잖아요. 그죠? 주주연대 대표는 지난 10년간 실적은 성장했지만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면서 지분 5.16%를 확보해 사실상 2대 주주가 된 우리는 JVM이 좋은 밸류 기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배당을 늘리고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 등장할 가능성이 생겼고요. 단기간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프로는 이 JVM 같은 경우가 정말 실적 근간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몇 없는 지금
로봇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기업들 비중 담아서 투자해 보시고 나머지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좋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특히나 좋죠. 로보티즈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기업들은 좀 소액 정도. 왜냐면 실적 증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전 재산 소중하게 번 돈을 투자합니까? 너무 이제 확률상 이 도박성이 좀 짙기 때문에 우리가 큰 비중을 베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비중보다는 소액 정도 공략해 보시고 나는 정말 로봇 기업을 큰 비중을 담아서 투자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JVM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현대 기업들 중에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기업이 로봇 사업은 하면서도 앞으로 이제 진행할 준비를 예정을 하고 있죠. 준비를 하면서도 로봇 상장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의 수혜를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기업들 실적이 그래도 괜찮은 기업들 실제 근데 아직 현대 오토에버는 본격적으로 로봇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주로 로봇 사업 자동화 시스템으로 돈을 벌고 있는 JVM 잘 관심 넣어두시고 근본적으로 바라보시면 훨씬 좋은 공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로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좀 폭이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폭이 크게 급등할 수 있지만 큰 비중을 태울 수는 없어도 우리가 그 큰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로봇 이야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임당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온더블 투자자문의 이재진 운용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릴 이야기는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강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드디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존에 들고 계시던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새로운 신규 편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영상 딱 한 기업 가장 1위 기업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어떤 기업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종목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근데 배터리 3사 기업들도 너무 많고 그 이외 기타 소부장 기업들도 너무 많은데 왜 하필 LG 에너지 솔루션이 1위가 될 것 같느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가장 먼저 빠르게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적극적이었고요. 가장 빨랐고요. 그리고 실제 이번 연도부터도 극적인 실적 개선이 바로바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업들은 내년부터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변화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단기간에는 다른 기타 많이 억눌려 있었던 기업들이 올라설 수 있지만 중장기 파동을 기대해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올라갈 주식 다른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하지만 난 가장 변수 없이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대세 상승이 가능한 기업을 찾는다라고 하시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꼭 알아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종목은 다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세한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죠. 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대장이라고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다시피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중국의 2차전지 규제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한국에게 가한 규제는 아니고요. 바로 중국이 미국에게 가한 규제죠. 바로 이제 다양한 이 배터리를 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좀 밝히게 되면서 관련된 2차전지 관련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수출 통제를 최근에 결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이 해관 총관에서 총서가 지금 현재 9일 공동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와 양극재, 음극재, 인조, 흑연, 음극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무원 비준을 거쳐 다음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절차가 중국이야 워낙에 많으니까요, 그죠?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꽤 있네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기관을 거쳐서 결국에는 수출 통제를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떤 걸 통제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겠죠.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량 에너지 밀도가 지금 300 와트시 킬로그램 이상인 지금 아마 1kg당 300와트시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충방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단위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중요한 건 배터리 자체도 규제를 하고 중요한 건 충반전용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용 장비 이 배터리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조하는 장비까지도 규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성능 LFP 양극재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도 규제하고요. 삼원계 양극재 전구체 그 양극재를 만드는 근본적인 소재도 규제를 하고요. 지금 이제 부리튬 망간계 양극재도 규제를 하고요. 양극재 제조 장비도 규제를 하고 인조 흑연 음극재도 제조하고 당연히 그걸 만드는 지금 이제 조립 공정 장비도 규제하고 흑연 음극재 생산용 흑연화 장비도 규제하고 흑연 음극재 생산용 코딩 개질 장비도 규제하고 생산용 공정 및 기술도 규제합니다. 그냥 싹 다 규제한다는 내용이에요. 더 이상 너네 중국산 배터리 쓸 생각하지 마. 라고 대놓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 중국이 이제 가한 규제는 너네 이제 중국산 배터리 쓰지 마요. 근데 그럼 잘 생각해보면 근데 이 미국이 사실 중국 배터리를 배제해온 게 이제 옛날부터 그래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배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중국이 수출을 안 한다고 해도 원래 미국이 수입 안 하려고 했으니까 타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LFP 배터리예요. ESS용 LFP 배터리입니다. ESS용 배터리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ESS 배터리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공장을 하나 새로 놓으면 이 공장 옆에 배터리를 따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야간 전기, 저렴한 전기라든가 혹은 태양열로 인해서 만들어진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저장해 놨다가 전기 사용이 급할 때라든가 아니면 전기사가 비상용으로 사용할 때라든가 혹은 그 이후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전기가 비싸질 때, 이럴 때 저장해 놓은 전기를 가져다가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해지겠죠. 특히나 이 ESS는 이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필수인데 그냥 공장도 공장이지만 데이터 센터에는 진짜 필수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정말 전력 공급이 요즘 부족해지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 전압이 이제 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럴 때 ESS가 있어야 데이터 센터가 끊기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끊기면 최근에 이제 그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잠깐 멈칫했던 적이 있는데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금 이제 잠깐 멈췄었는데 전 세계의 주요 기업들이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심각할 정도요. 비행기 같은 경우는 못 뜨고 심지어는 어떤 기업은 영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력 공급이 무조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조치는 뭘 규제를 하기 위해서냐면 이 미국의 공장과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배터리 규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90%가 중국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서서히 교체해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내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국내 배터리 3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ESS용 배터리, LFP 배터리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3개월을 먼저 쳐버린 거죠.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어차피 한국산 배터리 쓸 것 같은데 이렇게 될 바에 너네 이제 이런저런 규제로 미국이 중국 괴롭히잖아.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고 그죠? 반도체 못 사게 하고 너네도 데이터 센터 짓는데 문제 생겨봐라 라고 하면서 규제를 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것을 노린 규제일까라고 하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이렇게 좀 생각하냐면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2000년대 배터리와하고 함께 규제한 게 뭐냐면 히토류 규제가 그 전에 있었죠. 히토류도 결국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반도체를 생산할 때 사용된다라고 하면서 경히토류까지 규제해버렸어요. 원래는 과거에는 중히토류라고 주로 자석을 만들 때, 연구 자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규제했다가 이제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히토류까지도 규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인조 다이아몬드까지 수출 통제를 했어요. 인조 다이아몬드 뭔 상관이야라고 하겠지만 인조 다이아몬드로 인해서 반도체 이 웨이퍼 같은 것들을 커팅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물론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제조업에도 필수가 되는 재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탄소를 강하게 인조적으로 열과 압력을 줘서 뭉쳐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건데 이 수준 자체가 이제는 사람의 육안으로는 혹은 뭐 공학적 장비로도 구분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졌고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이아몬드 시장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중국이 거의 대부분의 70%, 80% 이상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이 당연히 이끌어지게 되면 당연히 규제가 미국엔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규제들, 뭐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인조 다이아몬드 그리고 배터리 규제까지 전부 다 미국의 성장을 막는,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건립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골라서 규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조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생산 공정 중 웨이퍼 절단 및 연마에 가장 지금 현재 초정밀 가공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냥 까놓고 말해서. 근데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걸 규제해버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히토류 수출 통제 또한 AI 반도체의 주요 원재료에 대한 규제다.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건립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제일 큰 수혜일까 이번 규제?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 옆에 들어가는 건 결국 ESS거든요. ESS 규제일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서서히 매년 일정 수준으로 계속 올라가는 구조를 띠면서 결국에는 자립을 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아직 40% 정도의 관세입니다. 근데 40% 낮진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를 중국산을 씁니다. 특히나 장비 같은 것들을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산 장비 사와가지고 ESS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산을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규제가 들어온 거죠. 2026년부터는 관세가 25% 상향되면서 누적 관세율은 지금 현재 82.4%까지 치솟을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빠르게 규제를 하게 되면서 이 시장이 3개월 먼저 더 누구에게 배터리 3사에게 돌아오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해 봐야 되는 게 조금 더 먼저 준비된 기업이 제가 돈을 번다라고 설명드렸던 게 이거예요. 원래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국내 ESS 잘 팔릴 것 같았어요. 원래 배터리 3사 기업들 잘 팔릴 것 같은 거 다 같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잘 준비됐고 가장 빠르게 공장도 돌리기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 예정치가 다르죠. ESS 사업부의 매출액 추정치를 8.6조 원으로 55%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업이익 추정치 또한 1.8조 원으로 기존 대비 53%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2026년 북미의 ESS 출하량 전망치를 20기가와트시에서 31기가와트시로 상향 조정한 데 따라서 지금 이제 매출 증가를 예상을 한 겁니다. 해당 출하량은 북미 EV 전기차 출하량인 26기가와트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보세요. 중요한 건. 그래서 자동차로 판매되는 배터리 용량보다 ESS용으로 판매되는 배터리 용량이 더 높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ESS가 되게 비싼 제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까지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매력적인 거냐면 여태까지 배터리 3사 기업들 뿐만 아니라 2000지 소재 기업들 다 뭐 때문에 고생했냐면 재고 평가 손실로 고생했어요. 내가 판매가 될 것 같은 내가 10개가 판매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5개, 6개, 7개밖에 안 팔리는 거죠. 그럼 3개는 뭐 하겠습니까?
않습니까? 남잖아요. 근데 그게 1년 이상 안 팔리면요. 재고평가 손실로 입으면서 그게 순손실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특히나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손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기업의 실적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근데 이런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적어도 지금 계약했었던 소재들, 계약했었던 공장들이 멈추지 않고 가동되면 이제 매년 이제 공장 지어놓으면 감가상각이라는 걸 때리잖아요. 수천억 들여가지고 공장 지어놨는데 수천억의 공장이 매년 감가상각을 때리는 비용 지출이 있는데 그 공장 놀면 비용 지출이거든요. 지금 공장 가동률 배터리 3사가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은 90%입니다. 50%에서 공장 가동되기 시작하고 소재 밀렸던 거 원자재들 쌓여놨던 거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재고평가 손실도 없고 공장 가동되기 시작하면 이 감가상각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들 중에서 진짜 준비됐냐? LG 엔솔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저번 연도에 작년에 굉장히 빠른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LG 엔솔은 현재 중국의 난진 공장에 LFP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으로 국내로 이전하거나 충북 오창 생산 라인을 일부를 ESS 생산 라인으로 바꿔서 국내 생산 관련 점수를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뭐 계획이에요. 근데 이 밑에 나온 게 중요하죠. LG에너지솔루션은 기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예정된 미국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홀랜드 공장에 ESS용 배터리 를 대규모로 양산에 돌입합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죠. 원래는 이번 연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가 아니라 원래 2026년도 양산을 계획했었거든요. 차라리 이제 다른 공장에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 홀랜드 공장이 아니었어요. 다른 공장에서 ESS용 배터리 만들고 지금 홀랜드 공장에서는 전기차용 배터리 만들자라는 쪽이었는데 지금 전기차 배터리가 팔릴지 안 팔릴지 애매한 상황에서 중국이 ESS용 배터리를 뺀다고 하니까 ESS용 배터리는 그냥 확정치잖아요. 그죠? 미국 정부는 환경 규제 때문에 무조건 필요하죠. 미국 내부에서 자동차는 팔릴지 말지 모르는데 ESS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ESS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걸 딱 파고 들어가서 판매를 하자라고 해서 미리 공장에 교체를 했고요. 이번에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번 연도부터 벌써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내년 정도 지금 이제 상반기에 마더 팩토리라고 해서 마더 라인이라고 해서 생산량이 애초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시작할 예정이고 지금 SK 같은 경우에도 빨라야 내년입니다. 정말 빨라야 내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번 연도 ESS용 배터리 공장이 만들어지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건 이 LG 엔솔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속도를 앞당겨 놓은 것이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를 설립하고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 라인 작업을 시작해서 2027년부터 LFP 배터리를 또 생산할 예정이다. 자동차용은 2027년부터 생산한다라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저가형 LFP 이 배터리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ESS 시장 잡으면서 공장 옆에 지금 이제 배터리를 싹 다 LG 엔솔이 먼저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추가적으로 미래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저가형 배터리 이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미국 시장을 노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LG 전기차 2차전지 시대가 도래할 때 가장 먼저 실적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기업이 LG 엔솔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LG 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최근 실적을 좀 보시면 이미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LG 에너지솔루션이 영업이익 실적이 이미 개선이 되기 시작했어요. 속도 조절로 인해서 2025년도 2분기에 보다 2025년도 지금 현재 3분기에 잠정 실적 추진인데요.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보시면 이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매출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하진 않았는데 속도 조절에 의해서 쓸데없는 비용이 제거되고 공장 가동 잘 돌아가고 감가상각과 경우 좀 일부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최근 3개월치 대비해서 보면 거의 3배, 2배, 3배 가까이 증장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역시나 누적치 같은 경우에도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1월에서 6월까지를 봐도 혹은 최근은 지금 이제 4월에서 6월
6월까지를 봐도 뭘 보든 결국에는 성장의 그림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것보다 이번 3분기에는 더 좋아질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나오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과정 속에서 재고 자산이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업이 바로 뭐다? LG에너지솔루션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꼭 놓치지 마시고 계속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특히나 3분기부터 지금 현재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LFP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공장 돌아가서 생산하면 매출 영업이익도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특히나 재고 자산이 많이 사라지면서 재고 평가 손실로 남아있었던 것들이 수익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은 특히나 내년 1분기부터 26년도 1분기부터 더 큰 성장세가 좀 예상이 되니까요. 기대해 보시면서 중장기로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G 에너지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중국 이외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그냥 세계 1위 기업이 LG 엔솔입니다. 애초에 뭐 중국 시장은 한국이 공략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중국하고 미국 시장하고 미국을 지향하는 시장하고 애초에 갈라지고 있기도 하고 그죠? 나눠서 분리해 봤을 때는 가장 1위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이 드렸던 바와 같이 이 종목이 가장 많이 무조건 올라간다? 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중소형 종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빼놓지 않고 올라갈 겁니다. 이 종목은 놓치지 않고 계속 함께 시장이 주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나 LG엔솔은 놓치지 마시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 상승세를 이미 탔거든요. 박스권 상승세를 타고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스권 상단선이기 때문에 선발대 정도만 보내놓으시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 배팅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공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산 추세선 맞춰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눌림목 일단 선발대 보내놓고 눌림목 나면 더 많이 매집한다 생각하시면서 공략해 보시면 훨씬 더 좋고 안정적인 공략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LG엔솔만 괜찮다라고 지금 강조를 해드리긴 했는데 LG엔솔이 가장 빨리 좋아질 뿐이지 다른 기업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성장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이천지 관련된 기업들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내년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주식시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서 급락하는 게 아니면 이천지 섹터는 더 이상 뭐 떨어질 길이 있진 않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올라갈 가능성만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는 섹터라고 보여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이천지 이야기 준비했던 내용 전부 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신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